네, 저 신한대학교 김승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제가 예전부터 품어왔던 좀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제목 자체는 주택시장에서 공급과 생산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도찰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모두 이제 지상 경제가 확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공급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일반 재화시장과 주택시장이 같은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을 저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려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들고 최근에 모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이제 공급 확대가 답이다. 그거 뭐 여야를 따지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급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아직 혼선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또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공급의 개념이 조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에 조금 부족한 개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서 공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논의하는 공급의 개념이 일반 경제학의 논리를 많이 이제 차용하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경제학에서는 공급 이꼴 생산이라는 게 이제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이론을 할 때 주로 이제 생산자 이론 얘기 나오면서 부분이 하는데, 이 주택시장에서 공급의 의미를 일반 재화로 한정해서 사용한다고 이제 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흔히 얘기해서 공급 확대 정책하면 이제 신도시 개발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새로 신규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것, 즉 생산과 유사한 이런 개념을 공급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공급 확대라고 하는 거는 급증한 주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생산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부동산 내지 주택은 내구성이나 영속성, 또 부중성, 부동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생산된 주택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존 시장에서 남아서 그 다음에 또 새로 생산되는 주택과 가격 결정 과정에서 대체성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일반 재화와는 달리 주택시장만이 가진 특징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그렇게 신규 생산되는 물량은 전체 주택 재고량이나 이런 거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공급 확대로 얘기하는 거는 신규 건설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만을 이제 공급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나중에 결국 집을 사는 게 결국 많은 부분의 논리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집 사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솔직히 인정하고 분석할 때 제대로 시장 분석도 되고 정책의 방향도 나와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금융시장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또 공급의 개념을 또 확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주택시장에서 생산과 공급의 구별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흔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일반 경제학에서 공급의 개념을 나옵니다. 공급량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급의 법칙은 다른 정권이 불변일 때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된다는 거. 흔히 이야기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공급곡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공급은 증가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맹크의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스크림에서 사용했던 논리를 주택시장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가졌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공급에서 논의되는 거는 미시경제학의 생산자 이론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는 게 미시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재화는 이제 다른 성질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생산자 이론에서 삼는 상품들은 내구성이 없고 비내구적이고 또 동질적이고 공간적으로 이동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주택은
내구성이 있고 서로 또 이질적이고 공간적으로 고정돼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결국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건 같지만 결국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재화와 달리는 내구성 또는 영구성이 있어서 새로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에 공급됐던 기존 주택과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공급됐던 주택이 오히려 입지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보시면 부동산에서는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의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오히려 또 위치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급 확대를 얘기할 때 또 많은 부분에서 또 한계라고 지적되는 게 신도시를 지어봤자 그거가 기존에 있는 데보다 더 외곽으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데 지어가지고 결국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대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까지 봤을 때 우리가 공급을 논할 때 신규 주택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는 건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만 생각해도 신규로 나온 자동차랑 그 다음에 방금 연식이 떨어지는 자동차랑 경쟁이 안 되는데 주택 시장만큼은 오히려 신규로 나온 주택보다는 예전에 나온 주택이 더 입지가 좋고 또 흔히 입지가 좋은 데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 지금 얘기했을 때 공급을 얘기할 때 신규 주택 생산 특히 이제 그런 걸 위주로 공부하면 마치 코끼리를 관찰하면서 꼬리만을 좀 분석하고 전체를 좀 논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 그 주택 재고량이랑 증감량이 나타나는 현재 지금 보시면 한 2020년 현재 1,800만 채 주택가 있고 연간 그 증감률이 최근에 들어서는 2%에서 3% 사이입니다. 결국은 3%라는 얘기, 2% 3% 사이에서 결국 신규로 주택에 대한 그 주택의 양은 자연 증감률이 0.7%를 뺀 나머지니까 결국 해봤자 많이 해봤자 4% 미만의 그 총 물량인데 그거를 중심으로 공급을 논의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주택 전부가 나오면 공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즉 공급이라는 건 팔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집이 전부 다 팔려고 나온 물량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그래서 봤을 때 1세대 주택을 뺀 한 주택을 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800만 원의 주택 중에서. 그러면 적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가격이나 여러 가지 다른 투자 대화의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다른 조건이 바뀐다면 시중에 할 수 있는 물량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물량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좀 말씀드렸죠. 만약에 금리가 한 10%가 된다. 그러면 집을 두 채를 가지신 분들 중에 한 채는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물량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게 그러면 이제 결국 네가 신규 주택이랑 그다음 기존 주택의 공급이랑 그걸 구별을 해서 좀 그걸 포함해서 논의를 할 때 결국 근데 성질이 좀 비슷하다면 굳이 그거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좀 불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마치 통계학에서 작은 부분만 샘플링을 해도 전체를 만약에 대표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듯이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기존의 주택의 공급이랑 신규 그 주택의 공급은 좀 성질이 많이 다른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보시면은 신규 주택의 건설은 우리 경제학에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 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공급량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는 게 좀 많이 관찰이 돼서 영상을 제가 1분짜리 간단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건데 보겠습니다. 동두천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조정지역 발표당이 2억 8,3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규제 발표 하루 만에 2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튿날에 또다시 떨어져 일주일여 만에 7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규제로 인한 가격 하락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지금 오르는 부분은 아니고 좀 지출을 지켰어요. 시장에 나온 매물량은 규제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의 포천 부동산 시장이 슬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포천의 이 아파트 73제곱미터형은 올 들어 매매가가 계속 상승해 지난달에 2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오른가라 기대가 좀 이상하나요? 매물도 있어요. 포천 지역 아파트 매물량을 보면 동두천이 규제 지역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3자릿수였는데 이후에 2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보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동두천 지역에서 동두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 지역에 편입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까 보셨지만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물이 오히려 증가했고요. 예, 영상이 뭐 후디가 예.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동두천이 이제 별로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 포천 지역으로 몰리니까 포천 지역은 가격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지금 매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공급의 법칙이랑은 좀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죠.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데 지금 보시면 포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매물로 나오고 공급량은 오히려 줄고 있고 이런 그 다음에 동두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매물량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조금 성질적으로도 좀 다르지 않냐.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 신규 생산 위주의 공급을 전체 공급으로 좀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할 때 성질이 좀 유사하면 어느 정도 좀 글쎄요. 그래도 가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좀 성질도 많이 좀 다르지 않냐는 좀 생각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이제 새로 공급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는 거는 기존 주택의 공급을 좀 포함해서 공급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우리가 결국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건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결국 신규 건설, 신규 생산 위주의 공급 가지고는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물러났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요. 결국 새로운 개념의 유효성은 얼마나 현실에서 쓸모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 당시 2017년도 8월 2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그렇죠?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중과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걸 바로 하진 않고 그 다음 년도 2018년 4월까지 이런 거 한 7개월인가 6개월 정도 여유를 주면서 그때 다주택자들 다 팔아라. 그리고 그때까지 6개월 지난 데까지 다 팔지 않으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엄포가 있을 때는 좀 몇 명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결국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수가 늘어나니까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공급 개념을 보면 공급 감소 효과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면 효과에서. 그래가지고 보시면 수도권에 있는 수백만 채의 다주택자들이 이제 공급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소유자 중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한 27.7% 정도가 있었고, 그럼 이분들은 거의 상당한 요인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상황을 또 비교해보면 그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또 2017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은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정부가 또 욕심까지 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임대료까지 한번 잡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 주택자지만 양도세도 중과를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겠다. 그 대신에 임대료를 5%로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된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그게 그 당시 정부가 이런 일을 했었던 거는 그게 공급 감소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 보면 이게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면 10년 동안 팔면은 이제 벌금도 물리고 그 다음에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엄청난 공급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뛰니까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신규 공급주택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내었던 게 30만 원을 공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태릉 이런데 했었는데 그 태릉 이런데가 이거 주민들이 이제 또 반발해가지고 발표는 했지만 또 후야후야 되고 막 반발도 있으면서 했었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집이 120만 채가 넘었는데 정부가 30만 원을 공급한다고 지금 새로 신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는 공급이라는 개념이 결국 신규 주택을 의미하는 거고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건 공급의 감소라는 거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결국 결과적으로 120만 원의 공급을 감소시켜놓고 30만 원을 공급하려고 애썼던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양도세 얘기도 좀 최근에도 좀 많이 나옵니다만 결국 양도세 중과도 이런 새로운 개념에서 이제 분석하면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은 동결 효과가 발생하니까 기존 주택에서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수요 감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 사는 사람도 나중에 팔려고 하면 양도세로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수요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결국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줄어드는 거는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양쪽에 그게 어느 쪽이 큰지를 모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양도세 정책은 조금 우리가 정부가 가격 컨트롤로 사용하기에는 새로운 공급 개념을 본다면 좀 매우 좀 위험한 정책이지 않나. 특히 요즘은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중과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근데 그러면 거꾸로 유예 기간에는 겁을 먹은 사람들이 판다면은 정책의 의도가 실현이 되겠지만 또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거꾸로 정책의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지는 엄청난 공급 감소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도세가 어떤 주택의 가격 내지는 시장을 컨트롤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양도세 정책이라는 게 결국 치킨 게임과 좀 같다는 거죠. 그 정부가 했던 그 유예 기간 내에 사람들이 활동 정부의 의도대로 생각한다는 그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고 거꾸로 부작용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치킨 게임 할 때 대명사가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에서 차를 둘이 똑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죠. 그러다가 결국 미리 겁을 먹고 한쪽에서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이 치킨 게임인데 과연 양도세 정책도 그런데 오히려 답이 센 사람들이 정부 의도대로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이 만든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그런 정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이 보유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유세는 양도세는 달리 그래도 정책의 방향이 좀 한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보유세가 이제 강화된다면 수요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피하려면 이제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방향 자체는 양도세랑 달리 좀 한 방향으로 좀 가는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세보다는 보유세에 더 정책이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공평성 측면에서는 제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 다주택자도 아니면 이렇게 종합 부동산세라 그래야 그렇게 종부세를 과도하게 때리는 거가 바람직하냐 문제는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는 논의하고 말해도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논의는 좀 안 드리고 하여튼 순수하게 부동산 시장에서 미친 영향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양도세랑 보유세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는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공급의 개념이 기존의 어떤 신규 생산 위주의 개념과 좀 부족하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에서 팔려고 내놓는 거를 좀 위주로 많이 좀 공급의 개념을 가야 된다는 건데 또 다른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결국 신규 생산을 늘려가지고 주택 가격을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산다는 거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살려는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자가거주율은 57.7%밖에 안 되고 있고, 그럼 나머지는 결국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스타일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실제로 자가거주 하시는 분도 과연 순수하게 집을 살기 위해서만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살고 있어도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또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뭐 지금 한번 또 계약을 맺으면 4년 정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박중 교수님의 글을 좀 소개를 했고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관점이라면은 결국 집을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돈 벌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관점이 있다면 결국 대체성을 논의할 때 결국 다른 금융상품과의 관련성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결국 주택 이외에 다른 투자대의 수익률과도 많이 관련이 있고, 그러면 결국 다른 대체상품의 중에서 많은 부분이 금융상품과 관련인데 그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시중에 있는 이자율과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 결국 예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른 대체 투자자를 공급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저는 공급할 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지금 금리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좀 제외하고 많이 금리가 조절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1 주제가 우리 정재호 학회장 사회를 맡으신데 칼같이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제2 주제도 칼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는 가장 유능한 사회자는 시간 개념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하시는 분이 한 9분 정도 계시는데 칼같이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이 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일일이 제가 소개를 안 드리고 마이크 받으시는 분이 자기 소개하시고 바로 의견 또는 질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훈 교수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김성훈 교수님은 논문을 보면 박사 논문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보조 방정식을 활용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시계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시는 분인데 오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이론적인 접근을 이렇게 하셨네요. 특히 그 주택시장의 공급의 생산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요 공급 법칙은 경제학뿐만 이 부동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짚어보는데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때마치 이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을 중시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 확대 정책을 좀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급 확대가 시대의 하도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택 공급의 의미를 짚어보는 건 굉장히 시적절하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볼 때 이론의 대가들도 들어 계신데 오늘 프로아이스도 몇 분 의견을 좀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부터 우리 근호근 교수님부터 마이크 받으시고 끝나면은 바로 김정일 교수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제사회단의 근호근입니다. 우선 김성욱 교수님의 이제 논문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참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책을 저술했는데, 이제 논문을 좀 참고해가지고 이제 책을 저술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계량 분석학적인 이제 논문이 많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책에 옮길 만한 그런 논문이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논문은 상당히 좀 책을 저술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량적인 분석에 치우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 접근에 대한 논문이 우리 부동산 학회에서도 좀 많이 나와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좀 읽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지적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그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지적을 하나 해드리고 싶고, 또 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김 교수님은 이제 그 경제학의 그 수요와 공급 이론을 자꾸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그 수요와 공급 이론은 사실 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은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 현실에 소재하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그 적용을 무분별하게 한다는 것을 굉장히 경제학에서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세상에서 완전 경쟁 시장 조건을 만족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제가 볼 때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 조건을 하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또 그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어떤 특정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제 공급량이 증가한다. 그 반대로 이제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공급 불안정한 움직임이고, 그 외에 이제 공급 면에서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물료나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불리하는 면이 움직이거든요. 공급의 좌측 움직입니다. 또 그 반대에 공급의 우측 움직입니다. 그걸 공급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조금 좀 디테일한 지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주택 같은 이런 그 내부재 소비 재화하고 일회성 소모성 재화의 그 공급의 적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흔히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가지고 그 시장을 분석한다. 그래서 뭐 경제학적인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검토가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까 그 발가신 중에 그 기존 주택과 그 신규 주택과 신규 주택은 공급 부채가 적용되는데, 기존 주택은 공급의 부채가 반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 경제학 이론 자체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단 시청 후에 먼 미래의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신규 공급량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 주택의 그 공급에는 전혀 그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상으로 이론적인 측면은 그렇고, 논문 중간 내용을 봤는데, 그 4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 3번에 2018년 당시의 부동산 정책 분석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기존 주택시장에서의 공급을 무지막지하게 줄였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스스로 하시는데, 근데 이제 논문을 쓰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드는지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요. 그런 논리적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바로 그 43페이지에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 상황을 더 억화시킨 것은 그 임대사업자의 그 기존의 그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사업자를 이제 가주택자로 보신 것 같은데, 여기 조금 그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 보유량이 과연 그 일반 시장에서 그 일반 수요자들이 그 선택할 만한 뭐 그런 매력적인 부동산 상품인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참고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서울에서 지금 주택, 아파트가 굉장히 상승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1억 원 정도 수준에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에 한 6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등록이 돼 있어요. 6평이라고. 이게 매매가가 한 1억 1천만 원 정도에서 9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가 전부 다 이런 주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20제, 30제 가고 해서 봤자,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한 채 정도 사요. 그래서 과연 그런 주택이 풀렸을 때, 그게 과연 일반 수요자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6평짜리 아파트를 과연 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주택자가 임대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고요. 순수한 임대용으로만
민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학 너무 많아서 지금은 다음 분이 더 지지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권호곤 교수님은 그 학부 과정을 정말 경제학을 깊이 파고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이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말씀 하시네요. 그 계량 분석보다도 문헌보다도 좀 이론적 접근이 참 좋았다, 본인한테 득이 됐다 그 말씀하시면서 경제학을 하신 분이 돼서 그냥 경제학적 접근에 좀 깊이를 파라 이런 공급 곡선에 우측하는 이동적인 그런 좀 였으면 좋지 않나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발표자는 이거 지적들 꼼꼼히 적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렬 교수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정렬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신규 주택과 또는 기존 주택을 통해서 다른 재화와의 그런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약간 이제 여기에 그 내용들을 보면 기존 주택을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술하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존 주택을 공급의 증가로 보고 양도세를 증가를 한 것입니다. 증가를 해서 당분간 이제 기존 주택의 공급을 늘리자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실시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을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랄까 문재인 정부가 전체적으로 기존의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이 공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갈아타거나 뭐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 모두를 공급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닐 거고요. 어쨌든 매도 의사가 있는 것을 또는 신규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매도가 이제 팔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얼마만큼이 공급됐느냐 이것을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만약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1년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4년 중과를 할 것이다 유예를 하고 신규 주택 공급도 한 4년 후에는 다 나타날 것이니까 그 전에 다 팔아라 집값 떨어지게 다 팔아라 뭐 이렇게 했다면 약간의 이제 집값 안정화 정책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재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주거 소비로 볼 것인가 그래서 대체 투자재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자본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라든가 주택에서의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 수익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자본이 없는 그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거 비용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돈을 빌려서 월세를 내거나 전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양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금리를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서 기준금리 또 정책금리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다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벌써 많이 올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거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가격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리에 의해서만
어떤 주택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을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LTV나 DTI나 DSR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리 정책 하나로만은 어떤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한다. 이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이제 매매를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전세나 또는 월세 이것도 하나의 주거 소비에 대한 공급으로 본다면 약간 좀 통합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이 안정화라든지 전월세 안정화 이런 측면을 본다면 그쪽으로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호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하셨고요. 네, 자, 조한원 교수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연일사회대 조한원입니다. 김승훈 교수님 이 논문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토론해 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그래도 이 부동산 국회에서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에서 참신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세부적인 거는 다른 토론 참가자분들이 다 이제 짚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거시적인 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참신하고 흥미로운 건 있지만 좀 이론적 고찰이라는 그런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은 에세이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논문으로서 좀 세련되고 좀 이렇게 정치된 그 구조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0조 같은 경우에 연구의 목적이 나오는데 연구의 목적이 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냥 쭉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연구의 목적 부분은 좀 세련되고 논문에 에세이보다는 논문의 형식에 맞추도록 조금 수정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46쪽에 보면 결론도 마찬가지로 이 공급을 확대하자 해서 공급의 개념을 확대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알겠는데 이러한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떠한 시사점,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것도 이제 논문의 구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듬어서 분명히 이 김승훈 교수님은 마음속에 갖고 있으실 텐데 그걸 좀 결론 부분에 표현해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그 이론적 고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이런 공급 개념의 확대를 통해서 어떤 연구들이 나와야 될 것이냐라는 걸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금융시장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고 뭐 우리가 어제도 TV에도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다 많이 듣는 얘기고 또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동산 학회에서 해줄 일이 계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을 뺏겼을까? 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바둑 같은 데는 복기를 해봅니다. 복기를.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공급 개념을 적용을 했고 또 수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이런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기를 해보는 그런 논문이 이런 공급 개념이나 수요 개념 그런 쪽에서 뭐 김성훈 박사님이라든지 플로우 계신 쪽에서 그런 논문도 그 향후 연구 과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부동산은 심리적인 면, 그 소비자 행동론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보면 20억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의 가격만을 파는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20억에 내놓으니까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20억이 25억으로 올라간다면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면까지도 고려한 이러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김승훈 교수님의 그 좋은 논문이 또 참신한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향후 연구 과제로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문헌이나 이런 데도 좀 5개 티로서
뭐 좀 이렇게 그 좀 오류가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좀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보세요. 잠깐 방금 조광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신대학에 보니까 박사과정이 다니신 분들이 한 4분 나와 계신데 불어해 보니까 저희들이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보면은 논문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교재를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재 중에 저자 저강행 쓰는 게 이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중앙학회 와보니까 이런 유명한 분들도 다 입을 수 있잖아요. 본전 뽑았죠. 바로 이분입니다. 조광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저희들이 교재로 쓰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최인호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고 아마도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셔가지고 화가 나셔서 이 논문을 쓰셨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라는 고전경제학자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평생 동안 연구해 왔던 모든 논문이나 자기가 기록했던 것들을 죽기 전에 다 소각해버리고 100권만 남겨놨다 하는 것은 참 그 훌륭한 경제학자지만 그런 양심을 갖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우리 김 교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아담 스미스가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고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비자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희소성이 있고 그다음에 유효소유가 갖춰지는 또 효용, 즉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도는 자연적으로 정부에서 막던 누가 막던 간에 그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경제학자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학자인데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김 교수님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것,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투자재로서의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2016년 당시, 15년, 16년 당시에 바로 이 평택과 제2 동탄 2신도시에 미분양이 엄청 발생했었죠. 국토교통부에서도 미분양 무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바로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 시점부터 급등을 하고 지금은 거의 그 당시의 가격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충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아니고 이건 맞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면서 이거다. 즉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쉘터의 역할도 하고 이게 또 투자재로서의 역할도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정부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을 고장난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또 우리 민간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부를 계속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잘 선순환적으로 끌어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국내의 주택 시장이 말이죠.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차이나머니가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김주영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0년 만에 이 차이나머니가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10년 새에 약 12배 정도가 주택 매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라는 걸 얘기했고 또 그 10년 동안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한 7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꼭 차이나머니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기타 이런 외국에서 많은 자본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살려고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점들도 좀 김 교수님이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주택시장 하면은 우리가 일종의 매매시장과 이제 임대시장으로 좀 나누어서 일대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측면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매시장에서는 뭐 신규 공급하고 이제 중고 주택 공급이 있는데 뭐 기존 주택보다는 중고 주택이라는 말이 좀 더 안 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규와 중고 이런 측면으로 그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고, 이제 또 그 매매시장에서 그런 공급, 또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 이것은 굉장히 좀 상관성을 또 갖고 있지만 상당히 또 어떤 다른 특성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임대시장에 나오는 하나의 공급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나누어서 좀 보신다면 좋은 그런 연구가 좀 결론이 맺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하나 좀 덧붙여서 본다면 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지금 수도권에 국한해서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역성이 크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금 안성시와 같은 곳은 아파트 지금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구나 뭐 이런 지방 이런 도시들도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적인 내용 플러스 현재 이런 어떤 미분양의 상황, 또 앞으로는 2025년에 지금 대한민국의 그 고령화율이 20%를 지금 달성하는 그런 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고 하고, 또 그때부터는 굉장히 뭐 부동산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모든 수요가 급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의 이런 공급이라고 하는 것과 생산이라고 하는 것, 특히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제3신도시의 공급이 이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좀 터치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논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플로에 계시는 분들도 주택 시장이니까 아마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현호 교수님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상학 본단님, 자 스피드를 좀 내주십시오. 예. 네, 박상학입니다. 저는 LH 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실무를 했었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또는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보면서 사실 상당히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성훈 교수님께서 평소에 그 통계적 접근을 하시다가 이론적 고찰을 했다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적 고찰이라는 제목을, 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 다른 그 여러 학자들이 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내용을 정리 분석하는 그런 논문이었나라고 제목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본인의 주장을 이론적 고찰로 이렇게 적시를 해놓은 걸로 봐서 이론적 고찰이라는 제목이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공급과 생산의 개념에 관한 재검토라든지 뭐 이런 게 마치 고찰이라는 그 제목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기존의 주택 공급 정책 내지 주택 정책이 신규 주택 공급만 공급한 거겠지, 기존 재고 주택 시장에 대한 공급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정부 당국자들이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이건 완전 무시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정부를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뭐 예를 들면 대전시 각 주택정책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신규 공급이 핵심은 아니에요. 기존 주택 플러스 신규 주택 이렇게 다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컨대 계산군 지역개발 연구를 했었는데, 조그만 계산군만 하더라도 기존에
인구가 지금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고 가구수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총 수요가.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재고는 얼마고 뭐가 그러니까 멸실되는 주택은 어떻고 해서 그걸 계산을 해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논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논문을 몇 번 읽으면서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저기 기존 주택에 대한 것이 고려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요. 그럼 예를 들면은 LTV나 DTI나 DSR이나 그런 어떤 금융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세정책은 기존 주택에 대한 그 정책이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논문은 정말로 조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논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용을 보면은 민간 임대사업자 우대 제도를 통해서 집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했는데 민간 임대사업자 우대 제도는 어떻게 됐냐?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앞에 있던 노무현 정부 때에서 워낙 그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 규제의 효과가 그 두 정부에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계속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심의위원회에 있었어요. 심의위원회를 했다고요. 한 10몇 년을. 미분양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정부에서. 집을 어떻게 사기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효과가 문정부까지 미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문정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논지를 쓰는 거는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 당국자나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공급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는 우리 제도 이거는 뭐냐 매매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군 교수님하고 김정일 교수님도 지적을 했던데 전세나 전월세도 공급은 공급이 들어갑니다. 매매만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세 가격이 집은 안 사고 전세를 자꾸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문정부 때 그걸 재탕을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뉴스테이 정책에 들어보셨죠? 뉴스테이 정책이 왜 뉴스테이 정책이 있느냐? 그 공급 정책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특혜를 주면서 집을 지어가지고 전세를 주라 이런 그걸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매매와 전세나 이런 주택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고 어떻게 공급이 계속 축소됐다라는 어떤 편향적인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그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논문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조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이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41페이지에 보시면 41페이지 왼쪽 편 맨 밑에 보면 그러나 주택의 경우 신규로 생산되는 주택의 경우 대부분 기존 주택보다 입지나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이 입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 거꾸로 쓰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공급제의 현실에서의 유용성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기존 주택 시장에서 이 공급을 무지막지하게 줄여서 이게 조금 우리 학자로서는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한 거지 기존 주택 시장의 공급을 줄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아닌 말로 양도소득세가 어떤 부작용이 크다는 모두 다 아까 조광훈 조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문정부나 이제 정부가 정권을 이제
결국은 재창출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이제 부동산 이벤트 양도소득세 문제가 크긴 했습니다만, 아닌 말로 양도소득세 중과하지 않았다면 지금 계속 놔뒀다면 집값 안정됐겠어요? 근데 다들 무책임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의 상승의 핵심은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젊은 인구 지속 유입이에요. 인구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쪽으로의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과잉 유동성. 통화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저금리에 따른 투기 확대. 이런 몇 가지 변인이 있는데 공급처의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상당히 이게 편협된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지금 양도세 중과 효과 분석이라든지 보이스 강화 효과 분석이라는데, 효과 분석이라는 건 객관적 수치를 갖고 분석을 해야지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효과 분석이라는 이야기를 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동두천 시장의 주택시장까지 분석한 건 아주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저는 별도로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물가 산정하는 대상의 주택이나 부동산은 물가 산정 품목에서 빠져 있는데 이게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물가에다가 이 주택 가격을 넣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 변화를 넣지 않아요. 제가 LG경제연구원에 근무할 때 물가를 담당했었어요. 제가 1988년부터 제가 몇 년간 LG경제연구원에 물가 담당을 했던 연구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물가 산정을 할 때 있어서 전 세계적인 그걸 체크를 쭉 해봤는데, 주거비를 가지고는 넣습니다. 물가에 고려를 해요. 주거비 내용을 가지고 임대료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집값을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드네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김성 교수님 상당히 평소에 고민을 많이 생각한 것을 이 논문으로 표현하고자 했지만, 주관적인 어떤 견해를 객관화시킬 때 있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통계나 수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야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를 두는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당국자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게는 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악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시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거 같은 질문,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학회가 또 발전하는 거고, 또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가는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우리 정신규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포해양대 정신교입니다. 먼저 전통 있는 그 학회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창석 교수님, 그리고 이승대 박사님, 정재호 교수님, 정상철 교수님, 이호병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학교를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너무 멀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겠지 학회에서 했는데, 김선대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요 전반기에는 제가 논문을 또 이창석 교수님과 이렇게 목포에서 또 섬이 많습니다. 목포에 신안하고 목포에. 그래서 최근에 또 목포의 섬 진흥을 또 이렇게 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 섬도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또 제가 세상을 느끼게 됐고요. 이 앞에 이제 그 박상학 원장님께서 너무 이제 발표자하고 부동산을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은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성욱 교수님의 어떤 그 논문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의 어떤 그런 생각하고 아주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이제 좀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하고도 법학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법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그리고 명령, 법규 명령이라든지 법령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라든지 경제학적인 관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론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이 접근도 상당히 부동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주제 중에서 뭐 주택 시장에서 공급과 생산의 의미에 관한 이론 조건 차이라는 어떤 주제를 딱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어떤 의미가 이 논문에 주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 확대에 따른 주택 시장의 어떤 안정화 방향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정말 이 논문의 어떤 주제하고 맞느냐. 그래서 저는 이 발표자님에게, 김성욱 교수님에게 이 주제를 좀 더 논문에 맞는 어떤 주제로 좀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지금 내용주가 있는지 각주가 있는지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제출하실 때는 형식에 좀 맞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좀 고맙습니다. 사회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맞아가 있습니다. 어려웠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좀 신규 보증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3명 뵙고 계셨는데 그죠? 지금 목포 해양대학에 가셨다 그죠? 좋은 데 가셨니? 앞으로 목포의 눈물도 보면서 승리한 삼사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기현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창신대학교의 유기현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뭐 지금 사회를 창신대학교 교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고요. 저도 공급과 생산이라는 이 두 단어를 저도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이 공급과 생산을 부동산에 하면서 지금 이 김승 교수님이 생각하신 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해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다 고려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한 거를 관한 논문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추정할 때 제가 이렇게 논문 읽기 전에 이거에 대한 이론적 고찰들이 굉장히 깊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문헌을 논문을 읽기 전에 참고문헌을 먼저 봤습니다. 근데 참고문헌을 보니까 이론적 고찰이 있는 그런 문헌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한 거는 이 공급과 생산에 대한 의미적 고찰을 하려고 한다면은 문헌 중심의 고찰, 문헌 중심의 연구 중심으로 좀 집중을 하면은 원래 김승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로 이 논문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과 생산이라는 두 단어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지만,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신규 공급이나 재고주택이라고 쓰면은 충분히 이 두 가지 용어에 헷갈리는 거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과 공급에 이 정책이 기존주택에 대한 공급에 고려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지금 기존주택에 팔려고 하는, 아까 정의 내주신 대로 팔려고 하는 주택수를 추정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거의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팔려고 하는 주택,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의 양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기존 재고주택에다가 신규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거와 연관돼가지고 아까 임대주택 등록하고 120만 호가 등록이 됐거든요. 이게 전체가 등록된 거 아니고 거의 성공하지도 못했던 전략이에요. 임대 등록이 성공하지도 못했던 전략인데 120만 호가 증가한 것이 모두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어차피 내놓지 않을 거야, 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등록하는 분들이 거의 다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공급이 줄었다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두 가지 예로 양도세하고 보유세 관련해서 중과하고 보유세 사례를 좀 들으셨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산과 공급을 떠나서 분명히 그 목적성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목적상 외에 생산과 공급에 대한 걸로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내용상으로 매치가 부담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 양도세 갖고도 양도세 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뭐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양도세 중과는 양도세를 중과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히 업체의 목적이 있지 사실 가격 조정이 의도한 본래의 목적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금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주택의 대체 투자자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부가 금리를 올려가면서 이 대체 투자처까지 마련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좀 의문이 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이라는 데가 여러분들 다 인지하시겠지만 주택이 우리가 투자자라고 인식되는 거는 약간 우리 학자로서 좀 슬픈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제가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한테 그 생산과 공급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시는 그런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논문을 읽고 오시는데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논문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모건대학의 김민경 교수님 1, 2분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김민경입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제가 아무래도 이론적 고찰이다 보니까 실증 분석이 아닌 이론적 고찰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좀 개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분석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맨 뒤에 경제학에서 공급량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맨큐의 경제학을 보면은 공급량은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말한다고 하는데 판매자라는 그 단어를 좀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토론자 교수님들께서 이미 신규 공급 재고주택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42페이지에 보면 넷째 줄에 보면 증가율은 멸실주택 수와 신규 주택 건설 주택을 합해서 더해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증가율은 멸실주택 수는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멸실주택 수는 제외하고 신규 건설 주택 수를 합해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동산 정책과 양도소득세 증가에 대한 효과 분석, 보유세에 관한 거 이런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 너무 과도한 규제는 풍선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것은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잘 정리하셔갖고 좋은 논문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세종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오세종입니다. 맨 마지막에 토론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죠? 할 말은 많으나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급에 대하여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도 관심을 기울이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급 확대를 하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자라는 교수님의 주장이 저는 찬신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논문 리뷰어 입장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학술 대회의 그 의견 개진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 논문 전체 맥락을 봤을 때 하나하나 다 수긍이 가고
동의를 합니다. 결국 이 관통하는 게 다주택자의 매물 거래가 묶여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잠겨 있다라는 주장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주택 이상을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간주를 해서 집을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은 때려잡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모든 그 부동산이 뭐 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과연 2주택자가 투기 세력이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특히 부동산 학회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학, 도시공학, 도시계획학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문 계열별로 다른 주장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동산학계에서는 다주택자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주택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지방에 따로 떨어져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20년, 30년 이상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집 하나 사고 뭐 다른 지역에 집 하나 사서 사는 게 투기 세력입니까? 또는 80, 90 넘은 노부모님을 내가 살고 있는 근처로 모시고 와서 뭐 아파트 옆 동으로 같이 살긴 불가능하니까 옆에 놓고 모시겠다. 그래서 집을 사면 90 넘은 부모님 이름으로 사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2주택 그런 사람들은 과연 투기 세력이냐? 이것을 범죄시하는 그 지금 대한민국의 기류, 이것을 부동산 학계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 스타일을 보고서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논문을 보면은 통계 분석에 매몰돼서 논문을 쓰지 않았나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쓴 수많은 논문들 중에서 과연 이렇게 통계 분석에서 자유롭게 그 주장하는 바를 개진할 수 있었었는가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 논문을 쓴 이유는 저도 이제 개량 논문도 많이 쓰고요. 뭐 최천승 교수님부터 봤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숫자 노름만 하다가 이렇게 학자로서 이제 은퇴를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논문을 썼다고 처음에 밝혔는데, 그 취지를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쓴 소개의 목적은 좀 달성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학계의 흐름이 그냥 계량이나 이런 걸로 흐르다 보니까, 저도 뭐 아까 뭐 압수되고 머신러닝도 있으면 뭐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인공지능 경험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테 드린 말씀이 조금 그 주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거든. 주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상품성에만 입각해서 조금 공급을 논의했는데, 차라리 우리가 솔직히 고백했고 차라리 투자재로서 주택을 좀 바라보는 또 새로운 좀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다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부동산 학회 온 지 한 10년이었는데 오늘처럼 숱한 이슈는 처음 보네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님한테 특별하게 부탁해서 한 1분 정도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딴 게 아니고, 여기 우리 김승욱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그 디펜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박상학 부원장님이나 최철승 교수님, 김승학 교수님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박사과정 학생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갖고 좀 아까 이제 그 박상학 그 부원장님 얘기하신 것에 저는 95% 동의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게 꼭 이런 공급 개념을 몰랐던 게 아니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저금리가 그 내려갔다.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60, 70%가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숙명론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학회에서는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그 박사과정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김승욱 교수님이 돌을 하나 던지신 걸로 이렇게
호수에 잔잔한 파문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뭐 기웃했던 점도 있지만 앞으로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